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학기 들어서 네 번째 시간인가요?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네 번째 말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갈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갈등, 이쪽 한쪽 끝은 뭐예요? 회피고 한쪽은 이제 힘이고 그렇죠. 근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지만 그 갈등은 우리들에게 뭘 준다? 에너지를 주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고, 또 에너지가 없는 삶은 어떤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기 어렵죠. 갈등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숙시키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게 다 이제 누구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함께 살다가 그 속에서 이제 종들이 그 풀밭 때문에 양떼들 먹이기 위해서 그 풀 먹이는 풀밭이 부족하니까 생긴 어떤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융합입니다. 융합. 근데 융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면 뭐냐면 분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누가 그 아브라함과 롯이 근본적으로 함께 그야말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살았는데 이제 이런 그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로 분리가 되게 되었다. 이제 그겁니다. 이 분리에 앞서서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것, 컨플루언스라고 하는 그 말은 처음부터 이게 뭐냐면은 지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merge라고 그러죠. 합쳐졌다 이런 것처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분리되었던 것들이 함께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융합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모태에서 태어나서 그 이제 의사가 받아가지고 한데 요즘은 안 때리더라고요. 안 때려도 뭐예요? 애가 왕 하고 울죠. 울고 나면은 그 다음에 즉시를 하는 게 뭐예요? 탯줄을 이렇게 묶었다. 탯줄을 잘라줍니다. 어머니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지고 어머니로부터 분리된 이 아이는 상징적으로 뭐냐면 탯줄을 잘라야 돼요. 탯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어머니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 탯줄을 잘라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는 철저하게 우리 주 양육자에게 어떻게 됐어요? 의존적 관계가 되죠. 의존적 관계, 디펜던스를 의존적인 관계인데 성장하면서 독립적 관계가 되고 독립적 관계로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어떤 관계가 돼요? 상호 의존적 관계. 상호 의존성을 갖게 되는 의존적 관계, co-dependency라고 얘기를 하고 interrelated 된 그런 서로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게 이제 성숙한 삶으로 이행 과정이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는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도 뭐냐면은 부부관계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그 표현하는 것 중에 부부는 뭐다 그래? 일심 동체다. 맞아요? 일심 같을 동자에다가 뭐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동체까지는 인정할 것 같은데 요거 맞아요? 근데 요것도 사실은 아니지 이것도. 이심
22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심동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거를 22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이해되고 자기한테 받아들여져야 뭐가 되느냐? 이게 돼요. 예?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남편하고 마음이 맨날 똑같아요? 하나예요?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요. 이해가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집안에서도 정치 얘기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이제 관점이 달라지면은 성렬이 파냐 제명이 파냐 이러고 이제 이러다가 붙으면은 집안 아주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는 부부지만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 나랑 다르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살면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적인 면도 있지만 그 굉장히 힘든 거거든, 그죠? 근데 부부간에 있어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 뭐냐면은 배우자에게 어떤 무의식적으로 소망하는 게 있어요. 무의식적인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했던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러지만 그거 말고 사랑하니까 물론 결혼하지만 자기 의식 속에서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좋은 게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그것을 분석해 보면은 뭐냐면 자기한테 그것이 참 필요로 하고 좋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 내 관점이죠. 내 입장, 내 관점에서 보니까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무의식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이 이런 막 정말 막 맨날 싸우고 막 이런 데서 자랐고 좀 저 사람 만나면은 내가 좀 뭐 하겠다? 사랑도 받고 좀 대우도 받고 좀 인정도 받고 이럴 것 같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 기대 접고 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기대 심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바탕 속에 이렇게 사실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다 포장된 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결혼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뭘 사랑한다는 얘기냐? 너가 말하는 사랑이 뭔데? 물어보면은 당황해요, 당황해. 아니야, 존재 자체로. 에이, 뻥까지 말고 있는 대로 네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그러면 이제 술술 나오지. 자기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어서 좋고 근데 그건 다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어떤 이기적인 소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결혼해 보니까 사실이 그래 안 그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보니까 내가 왕년에 연애할 때 만났던 그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서부터 뭐냐면 무의식적인 이 소망이 좌절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부싸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럴 줄 나 몰랐다 그거잖아요. 내가 너란 인간 이런 줄 몰랐다. 이거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안 했지. 그런데 이미 때는 늦으리. 야,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완전히 그냥 쿵짝이 맞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배우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다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인데 실제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돕는 배필로서 그냥 살아가고 서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로 보자면 뭐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근데 그게 안 될 때 생기는 감정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남편이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사람 지금 리마인드 웨딩 하자 그런지 퍽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거 못했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런 것도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곧 기대죠.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 뭐예요? 섭섭함이죠. 섭섭함. 실망도 있지만 이런 섭섭한 감정, 그죠? 이 섭섭한 감정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소위 이제 기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것에서 오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지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분해해 볼 줄 알아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현상 갖고 다퉈요. 그죠? 어떤 일 생기면 그걸 한번 분해를 해봐야 되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건 왜 이랬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분해를 해보면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감정 대 감정으로만 맞서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놓고 화내지 말고 그 대화 말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죠. 서로의 생각, 그걸 calm down 이렇게 내려놓고 그것을 자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쟤는 너는 나와 뭐하다? 다르다.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 나라고 하는 그 틀, 프레임 속에 갇혀서 모든 것들 조망하면은 다 불편하고 다 어려워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는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것을 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정에서 마찬가지. 자식놈들도 보면 똑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참 달라요. 그죠? 참 달라요. 다르다는 걸 부모가 갖고 있는 프레임 속에다 꾸역꾸역 집어넣다 보면 그게 이제 사고가 생기잖아요. 이놈은 이런 특징이 있고 저놈은 저런 특징이 있고 이런 강점이 있고 저런 강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저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봐서 인정해주고 그걸 가지고 또 너는 이러니까 이래 그리고 자꾸 답을 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서로 힘들게 사는 지름길이 되는 거니까 자꾸 답을 내놓지 말고 있는 대로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어떤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이미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창세기 2장 14절인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한 부부가 되어서 사는데 가장 먼저 제시되는 그 부부관계의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기억하시나요? 떠남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네? 떠남의 원리. 떠남의 원리. 떠나야 된다. 떠나지 못하는 거. 우리가 가만 보면 가정에서 불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 가만 들어보면 그 속에 두 당사자 간에도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 서로의 독립적인 존재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지만 한편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렁주렁 달려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 있어요. 시댁, 시월드와 친정쪽.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딸들이 최고더구만. 여기 보면 다 또 여성 동지들만 앉아 계신데 부모들을 결국 끝까지 챙기고 그러는 건 장로님 참 안 됐죠. 아들들만 해서. 근데 그 신문 얘기지 뭐 거기 장로님의 가정 얘기는 아닐 거예요. 효자들이니까. 근데 보니까 딸들은 부모를 끝까지 케어한대. 가까이서 살피고 이런 일을 그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월등히 그래도 그게 이제 지금 시대적인 어떤 조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뭐냐면은 이게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부부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평화롭지 않느냐, 거기서 뭐냐면 진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면 부모 품으로부터 뭐가 된다?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리가 다른 게 아니라 떠나는 거죠. 육체적으로 떠나야 돼. 그죠? 두 번째 뭘로 떠나야 돼? 정서적으로도 떠나야 돼. 정서적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심을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어떤 그 마음을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거는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우선순위가 이제 과거에는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원가족하고 형성되었던 것에서
우선적으로 무게 중심이 어디로 완전히 이동해야 되느냐? 부부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 예?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 소리 많이 듣는 거 그게 뭐냐면 효자로서 참 좋은 거지만은 그 가정 자체로 보자면 그것이 과연 부부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게 함께 양쪽에 다 잘하고 자발적이고 또 이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은혜롭게 이러면 it's okay.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갈등이 유발될 때에 그거는 뭐냐면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육체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그런 거죠. 결혼해서도 맨날 돈 이거 벌리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건강하게 못 사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항상 거기에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보니까 모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 4절까지 쫙 모여갖고 부르는데 그거 아주 힘들어. 그거는 정신적으로 이걸 다미네이트 한다 그러죠.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애국가는 행사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난 참 그게 넌센스라고 봐요. 아무튼 이거는 영상에서 제외해 주세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리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 속에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성경 원래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그 롯의 관계에서는 이런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분리가 갖게 되는 그런 건강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14장에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뒷심과 관계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어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융합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먼저 이런 주체성 사춘기를 겪는다는 건 바로 이런 존재를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건데 이런 것이 결핍되어 있거나 그래서 어떤 그 merge 함께 이렇게 융합된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되면은 뭐냐면 의존적이 됩니다. 의존성. 자, 의존적인 그런 관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개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체성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융합의 병적인 현상이다. 병리적 현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어떤 그 가정을 보니까 물론 이제 적절한 배우자를 못 만났거나 또 뭐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 싱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전에 어떤 그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 한 가정은 그 권사님은 저만 보면 목사님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딸이 뭐냐면 50 몇 세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뭐냐면 이 어머니는 딸을 절대로 시집 보낼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따로 물론 살고 굉장히 아들을 어려워해. 이분이 일찍이 혼자 되셨거든요. 일찍이 혼자 되셔가지고 자식들을 잘 키우냐고 아주 힘써서 키우고 그래서 아들은 토목학 박사인가 그렇고 이렇게 잘 살고 뭐 다 그런데 아들을 어려워해. 근데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큰 딸이야, 큰 딸. 근데 이 딸이 제가 보기엔 이 권사님이 정서적으로 뭐가 융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누구도 끼면 안 돼. 그리고 이 딸을 시집 보아야 되는데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 보내면 안 돼요, 이게. 보내면 뭐냐면은 이 딸이 없거나 딸과 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딸하고의 관계 속에서 뭐냐면 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뭐냐면 목각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너 날 버리고 절대로 가면 안 돼. 이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말로는 뭐냐면 아유 목사님 시집 보내주셔요.
내가 어떻게 보내? 본인이 엄마가 딸을 꽉 잡고 있는데 보내기는 뭐 어디를 보내? 딸도 뭐냐면 엄마하고 이 관계 속에 딱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결국은 뭐냐면은 독립을 못하죠. 이 관계는 원래 일종의 집착입니다. 융합이 갖고 있는 것은 이건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의존적인 관계 속에 놓여서 서로를 완전히 매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란 생각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계약관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말자. 근데 살다 보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불편할 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게 정상이고 그것이 내추럴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돼. 이런 거는 일종의 어떻게 될까요? 참 행복해 보일까요? 다툼이 없으니까 일단은 좀 편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밑에 눌려져 있는 뭘 봐야 돼? 그 감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 감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제스처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어로도 모션이 있고 액션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에? 모션은 그냥 폼 잡는 거예요. 제스처 쓰는 거예요. 그냥 모션이 이 신용만 하는 거고, 액션은 뭐죠?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계약 관계,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야. 그지? 우리는 부부는 하나고 절대로 싸우면 안 돼. 다투는 일 절대로 있어서도 안 돼.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러지만 그 감정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건강한 거냐? 그렇지 않다. 또 어떤 게 융합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무시해요. 근데 지금 내가 무시를 당하는데 무시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막 애교를 떨어.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한 거야? 안 건강한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한테도 막 애교를 보인다든가 매달리거나 그런 것은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이런 거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막 무시해요.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근데도 막 애교를 떨어. 매달려 남편한테. 왜 그럴까?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어떤 그 자기 삶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자기를 버리면은 안 된.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그러더라도 더 매달려요. 그걸 일종의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융합에 들어갔을 때 갖게 되는 뭐가 있죠? 그러면 함께 그 속에 동화되고 함께 융합됨으로써 안정감을 누리게 되니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 서로 같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일종의 약속을 맺었는데 서로 짜증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그 계약처럼 그런 틀 속에 딱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 삶이 편안할까요? 좋을까? 그런 삶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간에서도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죠. 룸이 필요하다. 어떤 공간. 그것이 뭐 방을 따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그 핸드폰 막 뒤져본 적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근데 왜 그거 나한테 비밀로 안 보여줘? 이러는 거는 뭐냐면 그건 침해예요, 사실. 부부지간이지만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거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아, 이게 집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 우리 한 사람 젊었을 때 어디 팬클럽에 가입한 적이 있어요. 팬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배우야 누구라고 난 얘기 안 할래. 근데 보니까 그 모임이 있더라고 모임이. 그래서 나는 그 저기 옛날에 조용필 오빠 뭐 이러는 거는 봤어도 나이 든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랑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려서 막 이렇게 그 팬클럽 모임하고 그러는데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걸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왜 그런가 도대체. 근데 그 배우가 가면 보니까 막 키도 크고 막 우람하고 막 이러면은 아씨 내가 남성답지 못하다는 거야 뭐야 이러고 조금 열받았을 텐데 제가 보니까 그 배우가 중성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성 그래서 아 조금 다행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걸 호기심 있게 봤어요. 왜 중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런 대상을 찾고 그런 것에 어떤 에너지를 쏟을까? 물론 이제 잠깐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어디 뭐 정모라 그러죠? 그거? 정기 모임 이런 데도 해요. 가갖고 하고 또 돈 받고 뭐도 사주고 그러나 봐. 담임 목사는 잘 섬기지 왜 그러나 몰라.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배우자가 만약에 그렇다 돌았나 그래야 돼? 그냥 봐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이 선호하는 건데 그렇다고 무슨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마음으로 연예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상적인 어떤 대상을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어떤 그 터처블한 게 언터처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에서 발생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융합 얘기하다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뭐든지 저 사람은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이 속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융합이에요. 강제적인 그런 틀 속에다가 서로를 얽혀내면 서로 힘들어요. 건강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무기력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기력증에 빠져요. 같이 사는 서로에 대한 어떤 가능성, 희망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니까 재밌잖아요. 호기심 있게 봐주고, 들어보고, 이해도 해보고, 그냥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구경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그 간접적으로나. 그게 뭐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배우자를 통해서도 경험해 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지 않고 그러면은 항상 이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무력화됩니다. 무력화돼요. 무력화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를 얽매이게 되니까 상대방이 추구하는 어떤 변화, 이거 자체가 본인한테 어떻게 느껴져요? 불편해질 수 있죠. 여러분 얘기라서 그래요? 왜 이렇게 좀 반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여러분? 네.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서로 감시하듯이 나도 이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고 저 사람도 그러면 안 되고 서로가 그런 걸 자꾸 의식하면서 불편해지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은 이런 거 뭘 보는 걸 좋아하면 그냥 보는 거 그냥 오케이. 읽는 거 좋아하면 그냥 읽는 거 오케이. 그리고 함께 갖는 시간 갖고 그냥 그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융합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융합은 서로를 성장시키는데 장애가 된다.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캐톨릭에서 쓰는 라틴어 가운데 옴니버스
옴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옴니버스, 옴니아, 옴니버스, 옴니아.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모든 이에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런 이제 이게 뭐냐면 캐톨릭에서 사제들이, 특별히 사제들이 뭐냐면 이제 라틴어에서 온 이 말은 자기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그런 삶을 추구한다 하는 의미에서 옴니버스 옴니아. 금년에 돌아가셨는데 정진석 추기경이 그 이제 별세했을 때 거기에 이제 나온 기사들 보면 그분이 항상 목회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모토로 내세웠다,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훌륭한 삶을 인격적으로 살았던 이제 특별한 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죠. 예를 들면 이태석 신부 이런 분들 보면 참 그 영화를 봐도 그 삶을 일대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였는데 신부가 돼서 저 남아프리카 수단에 가가지고 톰즈라고 하는 마을에서 울주마 톰즈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그런 게 뭐냐면 옴니버스 옴니아의 삶을 살았던 삶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그러면 남는 게 있대요, 없대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살면은 이게 이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서도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희생 속에서 가족들한테 다 맞춰주고 이렇게 사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아요? 좋지. 안 좋아요. 그런 걸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누가 없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나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이나 또 아내를 위해서 그런 인간들은 별로 없으니까 주로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다 옴니버스 옴니아 다 퍼주고 자기는 없고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 나중에 후회합니다, 인생. 나는 도대체 뭔가. 40대 중반에 자던 어느 날 40대 중반 된 우리 안사람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늘 방송은 안 봐야 되겠다. 우리 안사람이 안 봐야 돼. 아무리 봐도 저녁 때 퇴근해서 내가 딴 걸 뭘 이렇게 해가지고서 못 보게 해야 되겠어. 아니,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저를. 잠이 오냐 나보고. 아니, 자야지 그럼 그 시간에. 그 안 자고 뭐 해? 나는 뭐냐? 이거 나는 뭐냐? 서석이라는 인간을 만나가지고 3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대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목회 일용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의 목사와 사모는 역할과 위치가 하늘과 땅인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뭐 이제 우리 많은 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못된 사람들한테는 뒤에서 그런데요. 치마가 짧으면 짧다고 뭐라 그러고 길면 길다고 뭐라 그러고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은 상복 입고 다니냐고 뭐라 그러고 밝은 옷 입고 놓으면 너무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냐 그러고 하여튼 배를 사람들이 뭐 많다 보니까 배를 얘기들 다 듣고 자기도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는 한가닥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라는 존재감 자체가 없이 중년을 맞이하니까 나는 도대체 뭐냐, 누구냐. 그런데도 너는 잠이 오니?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다가 말고 왜 날벼락이야, 정말.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 보면서 어떻게 뭐 다른 길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떠나고 나서 좀 지난 그 이후에 한참 된 거지만은, 저 한 사람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대책 없이 열심히 해요, 사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새벽부터 뭐 새벽에 가면서 어떤 때 5시에 나가면은 이게 새벽 기도회를 차 안에서 이거 하고 뭐 이러면서 하여간에
그냥 억척스럽게 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걸 올인하는 걸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뭐냐면 나는 뭐냐면 나의 삶을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옴니버스 옴니아 이거가 어떤 그 차원이 높은 소위 말해서 성직자라든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존경받는 큰 그 어른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평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다시 말해서 뭐 융합 관계에서 지워졌네. 융합 관계, 융합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건 건강한 삶이 아니다. 되게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 늘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현상 유지만을 원해. 항상 그냥 그대로 변화움 없이 그러니까 그냥 내 감정, 욕구, 생각 이런 것들 다 그냥 이렇게 동화돼 가지고 그 속에서 버무려져서 나라는 존재는 희미한 채 그냥 살아가고 현상 유지를 보통 하는 것을 그런 안정감을 그 속에서 누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건데 사람은 주체성이 있을 때 그것을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와 너는 다르다 하는 것 그래서 알아야 되고 융합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어떤 이런 경우더라고요. 이런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약속이 있고 아내도 약속이 있고 그런데 서로 시간이 겹쳐가지고 그러는데 남편이 자기의 약속을 이렇게 좀 뒤로 미루든지 어떻게 거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만 좀 익스큐즈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자기를 좀 배려해주고 이렇게 차도 태워다 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좋죠. 그런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다. 융합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서 여기에 대한 융합. 이거는 배려이고 참 좋은 나이스한 매너이지만 영성심리의 눈으로 보자면은 이걸 물론 배려고 어떤 그 친절이고 사랑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냐면 나를 남에게 배우자에게 맞춰야지만 편하다. 그건 뭐냐? 아시겠죠? 이런 거 자체를 서로가 인정해주고 쿨하게 그래 그럼 당신 이렇게 가 나는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다. 거꾸로 이쪽에서 뭐냐 거기 좀 늦게 가더라도 나 좀 해주지 나한테 좀 이렇게 친절해주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은 애교스럽게 얘기를 해도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본인도 배우자도 건강하지 못한 거. 뭐 그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갈게. 그럼 당신 이렇게 가. 그러면 그다음 난 몇 시쯤 올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그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늘 양보하고 남한테 그냥 친절하고 배려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이런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 속에서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는 나 이게 분명해야지만 된다. 그 나라는 건 없이 이거 퍼주기 이거는 나라는 정체성 자체가
희미해져요. 건강하지 못한 거다.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방어 기제로 사용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불편한 관계가 생긴다든지 불편한 감정을 못 이겨. 그런 상황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해. 그럼 어떻게 돼?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자기 거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융합을 자기의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예. 그런 걸 이제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왜 그렇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다투고 나면 배기 싫어? 안 배기 싫어? 꼴배기 싫지. 그냥 뭐 안 배기 싫은 꼴배기 싫죠. 꼴배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어떻게 돼? 남자들이 주로 하는 방법. 빨리 뭐 하고 싶어요? 빨리 화해하고 싶어요. 여자들은 길어요. 빨리 사과하고 싶은 쪽이 잘못했을까? 그거를 안 하고 길게 끄는 쪽이 더 잘못했을까? 에? 빨리 사과하고 싶은 쪽이 잘못한 거예요, 되게. 자,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방어기죠. 융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융합. 그런 관계에서 빨리 화해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안전지대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고는 쳤지? 불편하지? 뒷머리 긁으면서 빨리 들어가서 이 안전지대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건데, 그거는 건강하다, 안 하다? 안 건강한 거다. 다툼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안 써봐서 모르시는구나. 다툼이 있는 다음에 꼭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냉각기가 있어요. 냉각기. 시간적으로 거기에 룸이 필요해요. 냉각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냉각기간을 가져야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이번에 이 다툼이 왜 생겼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빨리 이렇게 사과하고 끝내버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 안 하는 거거든요. 요 패턴은 뭐냐면 계속해서 요 짓을 반복하게 돼 있다. 이게 일반적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냉각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불편하죠. 주로 남자들이 못 참아요. 아, 이거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불편하고 눈치 보고 빨리빨리 이걸 모면하고 싶은데, 여자들은 길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 집에 가서 또 얘기하면 또 남편들이, 목사님 누구 편 드는 거야? 지금 막 그럴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을 하면은 이렇게 불편한 거구나.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분해를 해보고 그래야 돼. 여기에서 다른 방어기죠. 예를 들어 회피.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 그런 다른 방어 기제가 발동되고 그러면은 발전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면을 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냉각기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도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발적으로 생기던 것들이 가끔 생기는 것으로 그러다가 더 나가서 나이 좀 들고 그러다 보면 서로 측은지심으로 보니까 다툴 일도 별로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 여기 다 도통하신 분들이죠, 여기 보니까. 근데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그 과정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은 내 문제 때문이다. 그 상태가 싫고 불편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패턴에서 계속해서 노예살이를 하듯이 그 패턴에서 못 벗어나요.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융합의 방어 기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앞에서 본 대로 어떤 불안감, 그 분리하는 데서부터 오는 불안감 이런 거죠.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가운데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애를 집에다 두고 오면 좀 미안하죠. 안쓰럽죠. 그랬을 때에 우리 강아지가 그 요양원에 있다가 집으로 왔어요. 2년 전인가? 3년 됐나?
지금 걔가 8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폭 좀 든 거죠. 근데 오니까 이놈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은 뭐 난리예요. 그냥 와서 문 긁고 막 분리불안이거든요. 분리불안. 이 분리불안이 생기면은 두 가지 현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줌을 안 싸요. 오줌 싸요? 출근했다 집에 들어가면은 밤에 오줌 싸죠. 막 싸놓지는 않죠. 안 싸지도 않죠. 그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막 아무데나 싸놓 마킹을 해놓는다든지 또 오줌을 아예 안 싸. 그러면 그게 일종의 이제 분리불안인 분리불안. 네, 우리도 뭐냐면은 그 분리불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어디로 복귀하고 싶어 하느냐면 융합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제 헤아려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의사를 독립적으로 싫다 좋다 이런 걸 못했을 때에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접촉 경계 혼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촉 경계 혼란. 구분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청년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그러면 독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독립해야 되는데 안 돼. 부모 거 내 거 구별이 안 돼. 그건 뭐냐면 접촉 경계 혼란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회에 가서도 뭐냐면 의존적으로 돼요. 이런 사람들은 진급이 잘 안 돼. 왜냐면 어디 가서 시키는 일만 해. 그 틀 속에서 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게 없는 거야. 창의적이고 관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장되고 치고 나가고 이러는 게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누구 눈치 보고 그 속에서 저 부장님 저분이 그분한테만 딱 이렇게 흡착되어 있듯이 이제 거기에 매달려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고 주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요. 거기에서 동화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경험의 축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분리 작업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근사한 사람이 있어요. 자, 괜찮은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 4가지가 있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이 얘기 듣는데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 짜증날지 아니면 재수 없는 사람일지 아니면 진짜 괜찮은 사람일지 한번 봐야 돼.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함께 일하면서 저 사람 참 재수덩어리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진짜 피곤해 정말. 일은 잘하지만 피곤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짜증나. 그냥 보는 것 자체로 짜증나. 재수덩어리다 하는 것과 짜증나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 자,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것을 일컬어서 자기 인정도와 자기 개선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말 그냥 뜻이 이해가 되죠? 자기를 인정하는 거, 자기를 개선하는 거, 인정도와 개선도를 이렇게 나눠볼 때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괜찮아, 긍정적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정도도 높고 자기 개선도도 높다는 건 뭐죠? 개선도는 뭐예요? 자기 잘못을 뭔지 빨리 알아요. 그리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일도 즐겁게 합니다. 인생을 즐길 줄도 알고 실수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들은 뻔히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우기지. 난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짜증나는 거야. 재수덩어리야 뭐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 발전이 없어. 이런 사람들 재미없어요.
일하고 싶지 않죠, 이런 사람들. 근데 자기 인정도도 높고 자기 개선도도 높은 사람 참 유능합니다. 어디 가서 일 같이 하고 싶은 대상이고 그래요. 자기 인정도도 낮고 개선도도 낮은 사람, 높은 게 아니라 다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 같은 게 뭐 잘 될 리가 있으려고 그러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줄까? 아우, 그냥 짜증나지. 이런 사람이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정도도 낮고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또 자기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또 변해보려고 해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안 보고 싶어. 짜증나는 사람이. 이런 유형도 있어요. 또 한 사람 자기 인정도는 낮은데 자기 개선도는 높아.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 벌레 같은 죄인이 이게 이거예요. 무슨 찬양이지만은 이 벌레 같은 나야. 왜 벌레에다 비교를 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 그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벌레 같은 이거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벌레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어때요? 느낌이? 항상 자기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 막 겸손해 보이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늘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르게 항상 걷는 것 같고 그러지만 이 사람의 내면을 한번 열어다 보면 어떨까? 내면을 이렇게 문을 열듯이 살짝 열고 보면 엉망이죠, 엉망. 맨날 자기를 후드려 패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못 살게 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 개선도 높으니까. 자꾸 뭘 더 해야 된대. 퇴근 시간 되면 막 일 준다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자, 우리가 오늘은 야식하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는 인간들. 이거 완전히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재수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 인정도는 높은데 자기 개선도는 낮은 사람. 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재수없지.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를 몰라준대. 자기는 지금 고치고 뭐 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 자기 혼자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줘. 그래서 뭐냐면은 때를 못 만났다. 뭐 예를 들면 누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가 보다. 뭐 이제 이러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 참 밥맛이죠.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은 좀 피곤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참 피곤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재수 없는 사람들. 이게 왜 이러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것은 뭐냐면 감성 엔진이 다르다. 감성 엔진. 이거를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인데 그분은 자존감 계기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존감 계기판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생 목표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대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시카고 대학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경험해 본 겁니다. 이 친구는 논문상을 받고 서울대 경제학 가면은 서울대 여러 과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쪽 문과 쪽에서는 제일 센 데가 그게요. 경제학과 제일 세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항상 1등 거의 놓친 적이 없고 시카고 대학 유학 올 정도니까 상당한 실력에다가 거기 가서도 항상 논문상 받고 막 그러는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요. 왜냐면 항상 엄마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목표가 엄청 높아. 어마어마하게 높아. 이분이 지금 노벨상 받아야 되는데 지금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어 없어? 우리 노벨상 관심이 없잖아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뭔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보면 진짜 기뻐 안 기뻐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드리잖아요. 눈높이가 낮으니까 여기에 도달하는 기쁨이 커요. 근데 워낙 실력도 있고 짱짱한데 워낙 높은데 항상 여기에는 못 미치지. 요쯤밖에 못 미쳐.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지. 감성 eng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융통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됐다. 오케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일컬어서 융통성 혹은 뭐라 그럴까?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삶에 어떤 유연성이 있어야 돼. 저도 이런 거 많이 좀 고쳐진 편이긴 하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거대로 안 되면은요 계속 그게 떠나질 않아요. 저거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인쇄물이 하나 나왔다. 여기서 이거 더 했어야 된다 하면은 그게 잔소리 같아지고 또 지적하는 일이 되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거 거슬려 계속 눈에 띄고 거슬려. 근데 오케이 뭐 이 정도는 이럴 수 있는 뭐가 유연성. 그러면은 감성 엔진이 감성 지수가 우리가 어떨까? 높을까 낮을까? 더 풍성해져 높아지게. 그러면 더 내가 자족하는 마음 이런 거 더 편안해지고 더 좋을 거예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근사한 사람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 14장 읽지도 않고 하다가 끝났는데 천천히 나가도 되죠? 네. 자, 질문 없으실 줄로 믿사옵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만남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누는 이야기인데 또 불필요한 이야기들 마음에서 머리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꼭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잘 또 받아서 내 삶에 더 좋은 변화 또 행복하고 주님 보시기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으로의 그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